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꿈새 생애설계 협동조합 이사장 조기훈입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생애설계란 무엇인가, 생애설계 총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내 인생을 재디자인하라. 그동안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디자인해보는 스마트 라이프 디자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겠는데요. 자, 생애설계, 여러분들이 생소한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왜 생애설계를 해야 될까요? 수명 연장 시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명이 길어진 세대인 거죠. 이것을 개인 고령화, 인구 고령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 고령화는 어떤 내용입니까? 개인의 수명이 길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2019년도 경험 생명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83.3세입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박영송 교수 연구 논문에 의하면 50대, 60대인 분들은 90세 중반까지 살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중장년 세대인 50대 또는 60대 신중년 세대라고도 하죠. 이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시간이 매우 많이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생애설계가 꼭 필요합니다. 자, 인구 고령화는 무엇입니까? 인구 전체적인 사회 구조로 봤을 때 65세 인구 연령층이 매우 커진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2018년도에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어선 고령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가는 초령 사회가 된다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개인 고령화, 인구 고령화 사회에서 우리가 길어진 수명 시대, 예전에는 퇴직하고 잠깐 여생을 즐기다가 사망을 했지만 이제는 수명이 길어진 시대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계획을 세우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생애설계가 반드시 중장년 세대 또 그 이전 세대도 필요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오늘 저와 함께 생애설계에 대해서 한번 시간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강의 순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생애설계의 정의와 영역, 그리고 생애설계의 영역별 핵심 주제 및 수립 방향이 있습니다. 다음에 생애설계의 필요성, 또 생애설계의 단계와 절차, 생애설계의 중요한 시간 관리와 목표 설정, 그리고 목표 설정 시에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 라이프 디자인이란 장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애설계 오해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생애설계에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강의 현장에서 또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보험 설계인가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자, 왜 이런 질문이 나왔나 이런 고민을 제가 해봤는데요. 아마 생자가 들어가서 생명보험 또 생애설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은퇴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무슨 생애설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하시나요? 또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나 봤더니 앞으로 퇴직이나 은퇴 후에 살아갈 문제는 돈만 준비되면 다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지배적이어서 아마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그동안 잘 살아왔는데 왜 이 생애설계를 해야 되나요? 이런 말씀들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동안 잘 살아왔지만 얼마나 우여곡절과 많은 인생의 험난한 길을 살아오셨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헤쳐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는 조금은 더 풍성한 삶, 수월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잘 준비해 간다면 얼마든지 더 그동안 살아왔던 삶보다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오해에서 벗어나서 한번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나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생애설계 성공 사례인데요.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기 전에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은퇴 후에 수목원 전문가를 목표로 행복을 키워가는 H씨인데요. 이분은 65세에
건설 현장에서 감리 활동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습니다. 퇴직을 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65세인데 아직도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으로 프리랜서로 약 10년 정도를 또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정말로 은퇴를 하셨는데 이제 무엇을 해야 되지? 매우 뭔가 공허하고 굉장히 허전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가 저를 만나서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자주 수목원을 배우자와 함께 여행을 간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무와 숲을 매우 좋아한다는 걸 알았어요. 더더군다나 이분이 조경사 자격증을 젊은 시절에 취득해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수목원 좋아하고 또 배우자도 함께 다니기 때문에 배우자도 좋아하고 그래서 수목원에 다녀와서 그 느낌을 정리하고 또 거기에서 받은 감동이라든지 거기에서 어떤 발견한 아름다운 모습이라든지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이런 것을 잘 기록해서 블로그에 올리고 나중에 서적으로 판매해서 많은 분들이 수목원을 방문해서 사전에 어떤 수목원을 방문하면 좋을 것인가를 탐색해보고 또 그걸 계획해 볼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당신께서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이분이 그것을 가지고 저랑 생애설계 계획을 수립해서 아주 지금 행복하게 잘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립니다. 물론 이 과정을 쭉 따라오신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 HC와 같은 그런 행복한 생애설계를 하실 수 있다라고 장담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생애설계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생애설계 정의는 한 개인이 자아 정체성을 형성한 후에 그 자아 정체성 위에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세우고 인생의 전 과정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아 정체성은 언제 성립되나요? 네, 청소년기에 성립을 하죠. 우리 청소년기에 자아 정체성이 성립된 뒤에 자신의 진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 자신의 직업,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 이런 것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전 과정에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계획들을 꾸준하게 수립하고 점검하고 평가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 설계, 은퇴 설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계획이 되겠고요. 또 시간적 흐름과 생애 설계 프로세스를 거쳐서 만들어져야 올바른 생애 설계 계획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다듬어가며 상황과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자, 생애 설계의 영역을 살펴보겠는데요. 생애 설계 영역은 크게 재무 부분과 비재무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재무 부분은 재무 설계와 일과 경력 개발 영역이 되겠고요. 비재무 부분은 경력 개발, 가족과 사회적 관계, 그리고 건강, 여가와 취미 생활, 그리고 사회 공헌 활동이 되겠습니다. 물론 일과 경력 개발은 비재무 부분에도 포함이 되는데요.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입을 동반하기 때문에 재무 설계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 부분에 넣기도 하고 비재무 부분에 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은 주거 문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누구와 살아가야 될 것인지, 어느 곳에서 살 것인지 이 주거 문제가 또 매우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돌봄 문제,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나이가 들어가면서 돌봄을 받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돌봄 문제, 그리고 또 영적 생활까지 이렇게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해서 보기도 합니다. 네, 다음은 생애 설계 영역별 핵심 주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애 설계 영역은 재무와 일과 경력 개발, 가족 관계, 또 사회적 관계, 건강, 여가와 취미 생활, 사회 공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각 영역, 7개 영역에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그 핵심 주제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재무 부분은 은퇴 준비입니다. 은퇴를 한 이후에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인가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은퇴 이후에는 우리가 수입이 없든지 또는 수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매월 써야 되는 현금 흐름이 아주 중요한 문제, 또 핵심 주제가 되겠죠. 그리고 다음 일과 경력 개발에서는 평생 취업 시대입니다. 평생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연령까지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수입을 위한 일만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하고 싶은 그런 일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거리들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개발. 자기개발은 계속해서 일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자기만족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관계인데요. 가족관계는 너무나 중요하죠. 어떻게 하면 가족이 화목한 가정을 이룰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생애설계 부분에서 잘 다뤄줘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사회적 관계인데요. 인간관계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것인지, 즉 네트워킹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안전망인데요. 안전망은 물론 국가가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구비해 놓고 우리 어르신들 또 노년의 삶을 도와드리고 있지만, 또 우리 주변에 우리가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네트워킹을 잘 구축해 놓는다면 사회 안전망이 잘 구축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다음에 건강인데요. 건강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체와 정신이 노화되기 때문에 이 질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신과 신체 질병을 피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여가와 취미생활, 우리에게 그동안 일만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여가와 취미생활은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애설계 부분에서는 정서적 안정과 일거리라는 측면에서 여가와 취미생활에 대한 주제를 잘 다뤄줘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사회공헌입니다. 사회공헌은 자원봉사를 포함하는 내용이고 삶의 의미와 보람을 주는 그러한 분야라고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별표로 표기해 놓은 이 일과 경력개발 부분, 그리고 여가와 사회생활 부분, 취미생활 부분, 그리고 사회공헌 부분은 일과 관련된 아주 핵심적인 생애설계 분야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자, 생애설계의 수립 방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재무 디자인과 비재무 디자인으로 나누어집니다. 재무 디자인은 연령별로 한번 계층을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20대에서 30대는 어떠한 디자인, 재무 설계를 해야 됩니까? 재무 설계를 시작하는 시기이죠. 그래서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쳐올 많은 자금 문제가 있습니다. 목적 자금이죠. 그 목적 자금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계획을 잘 수립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시작할수록 유리한 거죠. 그리고 40대, 50대는 노후 자금을 준비하고 자녀 교육비와 결혼 자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생애 설계 방향을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50대, 60대는 수명 연장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 고정적으로 현금 흐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비축해 놓은 자산 잘 관리해서 평생 동안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평생 취업, 우리가 일자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수입을 발생시키고 있다면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50대와 60대 이 수명 연장 시대 자산 관리, 그리고 평생 취업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서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60대와 70대인데요. 이제 60대와 70대는 대부분의 우리 중장년층들이 이때는 일거리를 손을 놓고 은퇴를 선택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평생 취업 또는 현금 흐름이 부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계 구조 조정을 통해서 생활비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뒤에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 문제는 언제나 우리에게 함께 따라오는 그런 문제이죠. 재무 부분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유산 상속 문제. 유산 상속은 재산이 많은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산 상속은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지고 함께 재무 디자인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0대, 70대 연령대에 꼭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설계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다음은 비재무 디자인인데요. 비재무 디자인은 전 세대에 걸쳐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경력 디자인.
경력지다인은 전 세대를 걸쳐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요. 관계 디자인, 인간관계, 사회적 관계, 또 가족관계, 이 분야도 전 세대에 걸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회공헌, 자원봉사, 이 부분은 젊은 청년들도 요즘은 학업을 중단하고 또 일을 그만두고 뭔가 사회공헌,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가와 취미 활동 디자인, 이 부분도 전 세대에 걸쳐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공부할 때는 공부만 하고 또 취업한 공부를 끝내고 취업한 이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일에만 집중했잖아요. 그래서 또 일이 끝나고 퇴직이나 은퇴 이후에는 이제 쉼의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가 공부만 하고 일만 했기 때문에 쉼이라는 것, 여가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쉬어야 될지, 어떻게 여가를 즐겨야 될지 몰랐던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전 세대에 걸쳐서 여가와 취미 활동도 관심을 가지고 생애 설계를 잘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혼자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가지고 계셨던 그런 계획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시점에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모두 다시 내 인생을 재디자인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 봤으면 좋겠고요. 주변에 여러 공공기관에서 이 생애 설계 분야를 다루고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상담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방문하셔서 꼭 상담을 받으시고 재디자인 한다면은 멋진 스마트 라이프 디자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다른 설계와 관계에서 어떤 차이가 있냐를 살펴보겠는데요. 자, 우리가 생애 주기를 살펴보면 청소년기부터 청년기, 그리고 중년기, 노년기, 또 노년 후기 이렇게 살펴보겠는데요. 진로 설계, 경력 설계, 노후 설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그런 용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배우는 생애 설계 분야가 있는데요. 자, 진로 설계는 주로 청소년기와 청년기 때 준비를 해야 되는 설계입니다. 진로 설계가 무엇입니까? 주로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학습 활동의 방향이나 자신의 직업을 찾아가는 그러한 활동들을 진로 설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 설계는 무엇입니까? 경력 설계는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에 걸쳐서 진로 설계, 학습 활동 방향이나 직업 방향을 포함한 그것과 물론 좀 더 범위를 확장시켜서 사회 활동, 어떻게 사회에 또 참여할 것인가, 그리고 자원봉사나 사회공헌 활동 이런 것까지도 포함하는 설계가 경력 설계라고 할 수 있고요. 방금 보여드린 빨간 점은 진로 설계를 중년기까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에 노후 설계를 보겠는데요. 자, 노후 설계는 청년기 때부터 하는 것이 좋다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노후 설계는 생애 설계와 유사한 그런 개념이지만 약간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설계는 주로 재무적인 부분이 포커싱 되고 있고 또 그 외에 일자리라든지 또 사회공헌이나 여러 가지 자원봉사 이런 부분도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애 설계인데요. 생애 설계는 전 세대에 걸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법리에서 보셨던 것처럼 각 인생 주기에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그 연령대가 녹색 화살표로 표기되어 있고요. 붉은색 화살표 끄트머리로 표시된 것은 그 시점에 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애 설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설계 정의가 무엇인지, 또 생애 설계 방향이 무엇인지, 생애 설계 영역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그동안 살펴봤고요. 이제 왜 생애 설계가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가? 우리가 서두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동안 잘 살아왔는데 나는 은퇴 설계가 다 잘 준비되어 있는데 왜 생애 설계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부터 생애 설계의 필요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간의 효율적 사용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간은 무한정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해져 있는 시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충분히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생애설계가 필요한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생애 발달 고압을 완수하기 위해서 생애설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청소년기부터 생애설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청소년기부터 성인기, 중년기, 노년기만 살펴봤을 때 이 각 단계마다, 발달 단계마다 해야 될 과업이 있습니다. 어떤 과업이냐? 청소년기는 자아 정체성입니다. 청소년기의 자아 정체성을 잘 수립하지 못하면은 자신의 역할을,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나는 과연 사회에서 어떤 존재냐, 이런 회의에 빠질 수 있고요. 또 올바른 직업관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자아 정체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성인기인데요. 성인기에는 친밀감 형성입니다. 그리고 직업적 안전성입니다. 친밀감은 우정관계, 친구관계, 인간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20대 또는 30대 초중반까지 성인기에 이 친구관계, 인간관계를 잘 형성해야 자신의 존재감이 높아지고 또 자신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지장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중년기에는 무슨 생애 발달 고압이 있을까요? 생산성과 의미 수호자입니다. 생산성은 나의 인생 전 기간 중에서 가장 높은 생산성을 낼 수 있다는 시기죠. 이 시기 30대 중후반부터 50대 중후반까지, 이때 어떤 일을 되게 합니까? 직장에서 승진하는 시기, 자신의 최대 능력을 발휘하는 시기, 또 창업을 하신 분은 최고의 그 퍼포먼스를 내는 시기, 그런 시기 아닙니까? 물론 가정에서 가정주부로 전업주부로 계신 분들도 또 자녀 양육을 위해서 최대로 역점을 두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걸 생산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의미우수자는 뭡니까? 내 자신이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공헌을 할 것인지, 또 사회 공헌에 내가 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수행해내기 위해서는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냥 무턱대고 그 연령, 그 발달 단계가 간단하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노년기에는 어떤 겁니까? 노년기에는 자아 통합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정말 우여곡절을 겪은 삶이지만 노년기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살아온 삶을 잘 반추해 보면서 그래도 내가 잘 살았구나. 힘든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지만 이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면서 정말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자신의 지혜를 물려주고 행복한 삶을,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아 통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부정하고 잘못 살아왔다는 것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하는 분들은 자녀의 삶이 행복감이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생애 발달 과업 완수를 해가기 위해서 우리 생애설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발달 단계마다 이 과업을 완수해내지 못하면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갔을 때 그 다음 단계에서 성장하는데 매우 힘든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생애 발달 과업 완수는 에릭슨이라는 사회심리학자, 그리고 베일런트란 사회학자가 주장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세 번째는 제3기 인생론입니다. 자, 3기 인생론은 영국의 사회학자인 라슬렛이 주장한 건데요. 인생을 크게 나누어 봤을 때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출생에서 공식적인 교육을 종료하는 시기, 그래서 교육과 사회화 과정으로 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인생, 제2기 인생은 취업, 직장에 들어가서 퇴직 시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독립하는 거죠. 독립해서 가족을 형성하고 또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런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3기 인생을 라슬렛은 퇴직해서 건강하게 지내는 시기라고 봤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직장을 퇴직해서 수명이 짧은 시기에는 잠깐 여유를 즐기다가 돌아가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수명이 길어진 시대, 100세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무려 30년에서 길게는 50년까지 살아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뭔가 그냥 보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스렛은 개인적 성취의 시기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동안에는 뭔가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보지만 이제 정말 자기 자신만을 온전히 위해서 살아가는 시기라고 본 거죠. 그래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제 4기 인생은 이제 건강이 악화돼서 타인에게 의존하는 시기 이렇게 봅니다. 자, 생애 설계의 필요성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생애 설계가 그럼 우리 실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 현실적으로 바라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개인과 가족 부담을 줄여준다. 내가 내 계획을 수립해서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부담을 줄여두게 되는 거죠. 또 사회적 적응과 사회 주류로서 가치를 보존한다는 건데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퇴직하고 은퇴하고 많은 우리 젊은 세대들은 노년층을 약간은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내가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모습을 후세대들이 본다면은 와, 퇴직한다고 해서 정말 사회 비주류가 아니구나. 그래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생애 과정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년에 일거리가 없이 그냥 살아간다면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뭔가 내가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든 여가를 즐기든 사회 공헌을 활동을 하든 이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고령화 사회의 사회적 부담. 우리가 고령화 사회라는 것은 65세 이상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들의 연령층이 넓어지기 때문에 사회가 그분들을 케어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개인이 그 역할을 해낸다면 사회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다음 다섯 번째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 개선입니다. 노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은 우리가 시대를 구분하지 않고 계속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것들은 물론 개선은 되겠지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년기 또 퇴직 은퇴 후를 살아가면서 자신의 계획을 잘 수립해서 살아간다면 그런 부정적 편견도 개선이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다음은 긍정적 이미지 확산, 이 부분 앞에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증적 효과를 계속 검증하고 발전시킨다. 이 말은 생애 설계, 앞서 우리가 서두에서 계속 살펴본 내용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애 설계가 과연 나에게 필요하냐라는 것들에 대한 의문시,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검증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실용적인 어떤 필요성, 실생활에서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생애 설계의 절차와 단계인데요. 그럼 과연 생애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각 단계마다 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이냐?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생애 설계는 5단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이 5단계 이전에 예비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예비 단계는 자신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발달 과업을 잘 수행해 온 사람인가? 그리고 나의 성격과 적성과 흥미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앞으로의 나의 삶을 설계하고 계획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단계로 자신의 사명을 작성해 보는 겁니다.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그동안 직장 생활에만 열심히 해왔는데 이제는 나는 우리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겠다. 나는 사회 공헌활동, 자원봉사를 하면서 살겠다. 나는 여가를 즐기면서 좀 더 내 개인에게 충실하면서 살겠다. 나는 아니면 해외여행을 하면서 많은 해외 문물을 보고 느끼고 대한민국에 다시 돌아와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나눠주겠다. 이런 사명들을 각자가 가질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한번 작성해보고 또 그게 맞는지 한번 점검하면서 확인해보고 또 그것이 나의 가치관과 비전과 인생 목적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번 1단계에서 잘 준비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생애설계 7가지 영역이 있죠. 일과 경력개발, 재무, 사회공헌, 건강, 가족관계, 또 사회적 관계, 그리고 여가와 취미생활, 사회공헌 분야까지 그 주요 영역별로 잘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확인하고 자신의 소망, 앞으로 남아있는 삶의 인생기간, 예를 들어 중년기이든 노년기이든 아니면 그 앞서의 성인기이든 청년기이든 나머지 인생기간 동안에 무엇을 그 분야로 할 것인지 내가 또 가지고 있는 바라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3단계인데요. 그 영역별로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 거죠. 과연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을 어떤 목표로 가지고 갈 것인가. 그래서 그 목표를 대목표, 큰 목표, 중간 목표, 작은 목표, 그 다음에 장기 목표, 또 중기 목표, 단기 목표 이렇게 세워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단계로 그 목표를 수립했으면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뤄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실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애 목표 실천의 시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수립된 목표 설정 그리고 실천 계획을 한 번만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중간에 바뀌어야 될 것은 없는지 또 새로운 소망이나 내 바라는 것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보고 또 평가해보는 그런 5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해보는 것이 생애설계 절차와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꼭 생애설계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어떠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이러한 유사한 아마 단계를 거쳐서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어렵다라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삶에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앞서 살펴본 이 생애설계 목표 설정 그리고 시간 계획 수립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먼저 시간 관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관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왜 시간 관리가 중요하냐? 시간 관리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해진 시간이라고 그랬죠. 시간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카이로스라는 것은 나만의 주어진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 관리 의미는 주어진 시간에 대한 계획을 잘 수립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 관리 원칙을 정해서 나만의 원칙을 정해서 기술과 도구를 사용해서 시간 관리 계획을 수립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 관리 계획을 잘 수립하면 삶 전체가 잘 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시간을 최선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최대 효과를 거두게 되는 거죠. 이것이 시간 관리의 의미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개인의 삶의 질은 어떻게 될까요? 향상이 되는 거죠.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좋은 풍성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의 사용 가치가 매우 높아진다고 보아집니다. 이게 시간 관리의 의미입니다. 자, 시간 관리를 잘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머릿속에 그동안에 시간 관리를 잘하면서 살아오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시간 관리를 잘하면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 아는 것을 제가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획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어떻게 됩니까? 매사에 활력이 생기는 거죠. 그죠? 내가 오늘 하루 계획이 잘 짜여져 있으면 바쁘게 움직여도 기분이 좋잖아요. 자, 두 번째 어떻습니까? 일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있어서 불필요한 바쁜 일상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죠. 우리가 어쩔 때는 정말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했지? 매우 분주했는데 무슨 했는지, 뭐 때문에 이렇게 바빴는지 그냥 막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다니는 그런 경험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계획을 잘 수립해서 순서대로 정하고 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다면은 그런 중간에 불필요한 것들이 제거되어져서 더 이렇게 분주한 삶이 좀 정리된 삶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일에는 반드시 경중이 있죠. 또 급한 일이 있고 급하지 않은 일이 있죠. 이런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목표 달성에는 필수적으로 시간 관리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시간 관리 이렇게 흑판에다가
이렇게 정리해서 일자별로 그런 시간 관리 하신 분들도 있고, 또 템플릿에 정리해서 하신 분도 있고, 자신만의 시간표를 정리해서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가 반드시 목표 관리에는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5번째로 잘 관리가 되면 성취감이 쌓이고 자존감이 높아진다. 이것은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관리가 되죠. 우리가 뭔가 해야 될 일을 제 시간에 못 해내면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가 잘 되면 스트레스가 관리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시간 관리가 잘 되면 자기 관리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자아실현 경향성이 높아진다. 자아실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욕구 5단 개설이 있잖아요. 생리적 욕구,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소속감의 욕구, 자아 존중의 욕구.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피라미드 가장 상위에 있는 것이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우리가 자아 실현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과연 평생을 살면서 자아 실현을 하신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길어진 수명 연장 시대에 자아 실현을 꼭 이룰 수 있는 정말 최초의 세대이면서 저는 최후의 세대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자아 실현, 시간 관리를 잘해서 모두가 실현하는 그런 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애 설계와 시간 관리에서 그 절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애 설계를 할 때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맨 먼저 현재 자신의 시간 관리 습관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나는 과연 하루 일과를 기록을 하든 머릿속에 기록을 하든 노트에 기록을 하든 아니면 스마트폰에 기록을 하든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지, 업무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지,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하루에 가사를 하면서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인지, 이런 자신의 습관을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자, 그리고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거죠. 다음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간 계획표를 짜야 되는 거죠. 이 시간 계획표에는 일일 또는 주간 단위, 월간 단위, 연간 단위, 그리고 단기, 중기, 장기로 이렇게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 관리 도구는 매우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별도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실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행을 한 다음에는 시간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잘 점검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시간 관리 우선순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부면으로 나누었는데요. 위 상단에 긴급함과 긴급하지 않음, 그리고 좌측에 중요함과 중요하지 않음으로 나누었습니다. 자, 먼저 A면 긴급하고도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위기 상황, 또 긴급할 요하는 상황과 문제들, 마감 시간이 촉박한 일, 미팅을 진행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금융 결제, 이런 것들은 긴급하고도 매우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긴급하지 않으면서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준비하고 예방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학습 활동과 역량 강화 활동, 경력 개발, 네트워킹, 진지한 여가, 이런 활동들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중량기, 또 신중년 세대에 매우 중요한 것들입니다. 자, 다음은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불필요한 전화나 이메일, 불참해도 되는 모임들, 그리고 광고성 우편물을 들여다보는 것, 다른 사람은 사소한 부탁, 그리고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회의들, 그런 것들은 긴급하지만 여러분들이 중요하지 않는 내용들이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긴급하지 않지만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는 일들입니다. 어떤 일들입니까? 안 해도 되는 일, 드라마 보기, 또는 스팸 메일 열어보기, 남의 일 간섭하기, 쾌락적인 일이나 게임 등, 이런 것들은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가 4가지 형태의 시간 관리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긴급하고도 중요한 일들은 즉시 처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들은 목표 달성과 성공에
직결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들입니다. 자,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축소하거나 거절하거나 또는 여유 시간에 해야 되는 것들이죠. 또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이제 생애 설계의 목표 설정에서 어떻게 목표를 설정해 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생애 설계의 필요성에서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삶의 실용성 측면에서 생애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또 시간의 효율적 사용, 발달과업, 완수, 제3기 인생론, 이렇게 4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표를 반드시 설정하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목표의 의미와 중요성에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자,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더 바람직하겠죠. 그러나 그 목표가 주는 의미를 잘 깨닫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야 목표를 세우고 또 그 목표를 관리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목표가 주는 의미와 중요성은 무엇일까요? 네,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방향 제시가 올바르다면은 그 길로 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동기가 있어야 산을 오르든 길을 떠나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힘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죠. 목표를 집중해야 목표 달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표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표 설정도 단계가 있습니다. 3단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가치를 선택하고 사명서를 작성하고 목표 설정을 하는 건데요. 자, 가치 선택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삶의 원칙이 있는데요. 그 삶의 원칙을, 기준과 속성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그 삶의 원칙에 잘 적용해서 가치를 선택했다면 사명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나의 비전은 무엇인지, 나의 삶의 스테이트먼트는 무엇인지, 그래서 그 행동 지표를 정하고 생애의 각 영역마다 이런 것들이 사명이 녹아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목표 설정인데요. 목표 설정은 기술과 습관, 행동에서 내가 버릴 것은 무엇인가, 또 취할 것은 무엇인가, 배울 것은 무엇인가, 또 키워갈 것은 무엇인지, 내가 진정 바라고 원하는 나의 모습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목표의 설정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방법과 수단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수단과 방법은 주로 학습활동, 또 우리가 네트워킹을 통해서 우리 신중년 세대, 중장년 세대는 이런 것들을 목표를 이루어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자, 다음은 아주 중요한 목표 수립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됩니까? 첫 번째, 목표 설정 5원칙이 있습니다. 스마트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살펴본 것이 스마트 디자인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영문 이니셜 앞자리를 타서 스마트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가 S, 스페시픽인데요. 목표는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M, 미저러블. 목표는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수치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A, 어치버블. 목표는 달성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R, 리즌드. 사명에 적합하고 의미가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T, 타임 바운드인데요. 목표 달성은 기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2021년도 현재 6월입니다. 6월 말에 퇴직한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분이 2022년도 연초에는 반드시 재취업을 성공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그분은 어떻게 목표를 설정해야 될까요? 이 스마트를 적용해서 설정해 본다면 역량 개발을 하고 재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 목표를 수립할 때 나는 7월부터 12월까지 10군데 회사에 입사 지원서를 넣고 매월 한 번씩 일자리 센터에 방문해서 인터뷰
실습 멘토링을 받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고, 또 이것은 10번의 10개의 회사에 지원서를 입사 지원서를 넣고 또 매월 한 번씩 인터뷰 면접에 대한 어떤 멘토링을 받고 하는 것들은 다 달성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재취업을 2022년도에 성공하려는 그런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사명에도 적합하고 또 기간도 6개월이면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세워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여러분들 목표 수립 고려사항으로 인생 후반기 예상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6가지로 살펴보겠는데요. 수명 연장 리스크, 또 자녀, 성인 자녀 리스크, 질병 노출, 자산 손실, 현금 흐름, 황혼이혼 리스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언론지상에서 또 여러 가지 지면에서 많이 들어봤고 봤던 내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수명 연장. 왜 수명이 길어진 것이 리스크냐? 100세 시대. 우리가 100세 시대 매우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무전장수. 무전장수는 무엇입니까? 돈이 없이 오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업장수. 일거리가 없이 오래 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병장수. 병치를 하면서 오래 사는 것. 독고장수. 혼자 오래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사회 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리스크가 큰 거죠. 그래서 퇴직 후 또는 은퇴 이후에 기간이 30에서 50년 이상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리스크입니다. 과연 무엇으로 우리가 생애 설계를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됩니까? 미래를 대비한 연금 자산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생애 설계에 잘 반영해서 목표를 수립하고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실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질병 노출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신체가 노화되면서 또 정신이 노화되면서 의료비가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65세 이상 진료비가 무려 37조 4,737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전체 우리나라 인구의 의료비의 43.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1인당 월평균 진료비로 봤을 때는 40만 4천 원, 연간 무려 500만 원에 육박하는 그런 금액이죠. 또한 퇴직 또는 은퇴 후 생활비가 줄어들지 않는 원인이 바로 의료비 증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까?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됩니까? 보험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운동과 식생활 개선 반드시 뒤따라야 건강할 수 있고 질병의 노출을 피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생활 습관들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성인 자녀 리스크입니다. 자, 다 큰 자녀가 나의 삶의 노년기 삶을 살아가는데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왜 그렇습니까? 자녀 교육비, 결혼비용, 과다 지출로 인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립한 자녀가 다시 우리 집으로, 부모 집으로 찾아온다는 거죠. 그걸 리터루족이라고 합니다. 캥거루족은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리터루족은 리턴 캥거루, 다시 돌아온 캥거루라는 얘기죠. 그래서 신용불량 상태에 있다든지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또 손자녀 출산, 결혼해서 손자녀 출산 때문에 자녀 양육 때문에 집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것들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해서 굉장히 성인 자녀가 위험한 요인으로 또 우리의 노년기 삶을 살아갈 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성인 남녀 59.8%는 나는 캥거루족이다 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올바른 경제 교육을 잘 시켜줘야 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심도 배양해줘야 그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또한 교육과 결혼에 대해 자녀와 충분히 상의해서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와 경계선, 그리고 어디까지 돌볼 것인지 그 한계를 잘 설정해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이 아니고 다섯 번째네요. 현금 흐름인데요. 자, 현금 흐름에 리스크가 있습니다. 자, 가계 자산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가정은 부동산에 대부분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은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가계 순자산 구성이 부동산 전체 부동산 자산이 76.2%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주택
자산이 50.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금 유동성을 꼭 확보를 해서 발생할 수도 있을 현금 필요성을 잘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주택연금을 잘 활용해서 주택을 또 축소한다든지 해서 일시금을 마련함으로 인해서 이 현금 흐름의 리스크를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자산 손실 리스크인데요. 이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자, 어떤 리스크가 있습니까? 우리가 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과 유사수신에 아주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출되어 있다고 봅니다. 나는 아닐 것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가상화폐, 가상통화 관련 피해액만 4조 1,60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유사수신, 또 보이스피싱까지 하면 엄청난 피해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무리한 창업, 또 투자 실패로 인하여 우리 노년기 사용에 대한 자산을 손실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금융자산 투자는 제도권을 이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도권의 회사들을, 금융회사들을 이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안전자산에 꼭 투자를 해야 됩니다. 다음은 섣부른 창업보다는 신중하게, 물론 창업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창업을 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서 안전하게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안전한 업종에 창업을 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황혼이혼 리스크가 있습니다. 어떤 리스크입니까? 황혼이혼이라는 것은 결혼 20년 이상 된 부부 이혼을 황혼이혼이라고 합니다. 자, 2020년도 이혼 건수는 우리나라 전체 10만 6,500건입니다. 그 중에 황혼이혼이 39,671건, 37.2%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 황혼이혼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1990년대 이혼 황혼이혼 건수와 비교해보면 무려 15년, 20년 사이에 15배 이상 증가했다는 그런 수치를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네, 부부관계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여가와 취미 활동을 개발해야 됩니다. 혼자 여가를 즐기고 혼자 취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취미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역할 변화에 잘 대응하고 또 성평등에 잘 적응을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배우자 중에 아내가 하는 일, 남편이 하는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서로 협력해 가면서 잘 역할 분담을 해야 이런 노후에 발생할 수 있는 황혼이혼 리스크를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생애설계에 대해서 생애설계 정의에서부터 생애설계의 영역, 절차와 단계, 그리고 필요성, 시간관리와 목표 설정, 그 다음에 목표 설정하는데 고려해야 될 목표 설정의 원칙, 그리고 6가지의 리스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생애설계가 과연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중년기이든 노년기이든 생애설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강의만 듣고 내가 과연 생애설계를 할 수 있을까? 네,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을 받고 한다면 더욱 좋겠지만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앞에 이 백지에 캠퍼스를 한번 그려볼까요? 스마트 라이프 디자인. 강의 제목과 같은데요. 자, 자신의 이름을 쓰시고 누구누구의 스마트 라이프 디자인, 그리고 현재 작성일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흥미적성,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단어로 적어도 좋고 또 서술해서 적어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신의 강점과 자원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강점은 무엇인지, 또 자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옆에 핵심 가치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인가? 나는 가족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여가라고 생각한다. 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뭐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사명. 나는 가정의 행복을 지켜내야 돼. 나는 일을 통해서 수입을 더 올리는 것이 나의 사명이야. 나는 자녀를 잘 양육해야 돼. 각자 다른 사명이 있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현재 연령, 자신의 연령을 적으시고 희망 수명을 적으시고
그다음에 여명기간이라는 것은 현재 내가 50세다. 나는 85세까지 살 계획이야. 그렇다면은 35년이 여명기간이 되겠죠. 그 밑에 적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희망 은퇴 연령. 은퇴라는 것은 일을 완전히 떠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퇴직하고는 개념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희망 은퇴 연령을 한번 적어보시고요. 그러면은 내가 퇴직을 했지만 또 퇴직을 하지 않았지만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나와서 나의 수입을 가늠해 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구조로 한번 적어보시는 거죠. 현재 나의 자산, 현금 자산, 투자 자산, 부동산 자산 이런 모든 것들을 또 보험 자산 이런 것들을 한번 어렴풋하게나마 한번 적어보시고요. 그러면 금액이 나오겠죠. 억 단위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부채, 자신의 단기 부채, 장기 부채, 카드 할부금 이런 부채를 한번 적어보시고요.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순 자산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순 자산을 여명기간, 여기서 현재 연령에서 희망 수명 계산하면 여명기간이 나오죠. 그 여명기간으로 나눠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명기간이 예를 들어서 순 자산이 5억이다. 그러면 5억을 여명기간, 아까 85세까지 50세인 사람이 산다고 했을 때 35로 나누는 거죠. 그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매월 나한테 가져다 줄 현금 흐름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몇십만 원이든 몇백만 원이든 아마 수치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자금으로 내가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자, 그 자금으로 살아간다면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거야? 라는 계획을 충분히 수립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앞으로 언제까지 더 일을 할 것인지 희망 은퇴 연령을 다시 한번 또 적어볼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을 한번 적어보는 거죠. 지위로 적어도 좋고 아니면은 자신의 모습을 그려도 좋고 자신의 활동하는 그런 상태를 적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생애설계에 우리가 살펴본 7가지 영역에 자신의 희망사항 또는 목표, 자신이 바라고 있는 것들 이걸 한번 쭉 적어보시는 겁니다. 숫자로 적어도 되고 단어로 적어도 되고 서술해도 적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이룰 것인지 1개월 목표가 매우 중요한 거죠. 왜냐? 당장 시작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년 목표 그리고 5년 목표를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생애 설계를 한번 스마트 라이프 디자인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자신의 스마트 라이프 디자인 이 강의 시간이 끝나면 이 자료를 다운받아서 꼭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좀 더 지금보다 더 나은 삶, 더 멋진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